붉은 심장은 두 번 사라진다. 1999년 10월의 서울역 오전 7시 50분 출발 부산행 새마을호 열차가 승강장에 대기하고 있었다. 가을바람이 플랫폼을 훑었고 출근길 인파가 열차 문 앞에서 줄을 서고 있었다. 외환 위기의 여파가 아직 가시지 않은 도시의 아침은 어딘가 불안하고 분주했다. 특실 3호차에 한 여자가 올랐다. 이름은 윤서하, 28세. 대한민국에서 열 손가락 안에 드는 재벌 윤제국 회장의 외동딸이었다. 명품 가방을 든 손에는 이해할 수 없을 만큼 큰 루비 반지가 끼워져 있었다. 붉은 심장. 세계적으로 이름이 알려진 82캐럿의 범아산 루비로 아버지 윤제국이 딸의 28세 생일에 선물한 것이었다. 감정가 300억 원. 보험 가입 자체가 불가능한 보석이었다. 윤서아의 뒤를 따라 조용히 열차에 오른 사람이 있었다. 전담 비서 권도영. 35세의 단정한 남자로 회색 양복에 검은 넥타이 차림이었다. 윤제국 회장이 3년 전에 채용한 비서로 회장의 전폭적인 신뢰를 받고 있었다. 윤서아가 특실 3호차 2호실에 자리를 잡았고 권도영은 바로 옆 3호실에 앉았다. 열차가 출발했다. 서울역을 빠져나온 새마을호가 한강철교를 건너는 순간 윤서아의 특실 문을 누군가 노크했다. 담당 승무원이 아니었다. 윤서아가 문을 열었다. 서 있는 사람은 남편 박정태였다. 별거 중인 남편. 이혼 소송이 진행 중이었고 재산 분할 문제로 격렬하게 다투고 있는 상대였다. 윤서아의 얼굴이 굳었다. 왜 여기 있어? 박정태가 대답했다. 이야기할 게 있어서? 윤서아가 말했다. 할 말 없어. 나가. 박정태가 문을 닫고 들어왔다. 짧은 대화가 오갔다. 목소리가 높아졌다. 3분 뒤 박정태가 문을 열고 나갔다. 얼굴이 벌겋게 달아 있었다. 복도에서 이 장면을 목격한 사람이 있었다. 특실 1호실에 탄 여자. 한국 최초의 여성 사립 탐정 나복실이었다. 나복실은 이날 부산 출장길이었다. 부산의 한 의뢰인이 급히 만나달라고 한 것이다. 사무소의 구은철은 서울에 남아 다른 사건을 정리하고 있었다. 나복실은 특실 1호실에 앉아 믹스커피를 한 모금 마시며 복도에서 벌어진 짧은 소란을 지켜보았다. 직감이 반응했다. 무언가 좋지 않은 일이 벌어질 것 같았다. 열차는 대전을 지나 대구로 향하고 있었다. 오전 11시 30분, 새마을호가 동대구역에 도착하기 20분 전이었다. 승무원이 특실 3호차 2호실의 문을 노크했다. 응답이 없었다. 다시 노크했다. 응답이 없었다. 승무원이 마스터키로 문을 열었다. 윤서아가 좌석에 앉은 채 고개를 떨구고 있었다. 목에 실크 스카프가 감겨 있었다. 스카프 아래로 교살 흔적이 보였다. 윤서아는 이미 숨져 있었다. 그리고 왼손 약지에 끼워져 있어야 할 루비 반지 붉은 심장이 사라져 있었다. 열차 안에서 비명이 터졌다. 새마을호가 동대구역에 임시 정차했다. 경찰이 출동했고 열차의 모든 문이 봉쇄되었다. 승객 누구도 내릴 수 없었다. 범인은 열차 안에 있었다. 이 소식이 서울의 제니스 탐정사무소에 도착한 것은 정오가 지나서였다. 구은철이 전화를 받았다. 나복실이었다. 은철 씨, 열차에서 살인사건이 발생했어. 피해자는 윤제국 회장의 딸 윤서하. 목이 졸려 죽었고 300억짜리 루비가 사라졌어. 지금 동대구역에 발이 묶여 있어. 가능하면 강태룡 경감한테 연락해서 이쪽으로 보내줘. 구은철이 즉시 움직였다. 강태룡 경감에게 연락하고 자신도 서울역으로 달려가 다음 열차에 올랐다. 동대구역. 경찰이 현장을 통제한 가운데 나복실은 이미 자신의 목격담을 경찰에 진술한 뒤였다. 대구지방경찰청 수사과에서 나온 형사가 현장을 지휘하고 있었다. 그리고 서울에서 긴급 연락을 받은 윤제국 회장이 헬기를 타고 대구로 날아오고 있었다. 오후 3시 윤제국 회장이 도착했다. 70대의 백발 노인이었으나 체격은 건장했고 눈빛은 날카로웠다. 외환위기 속에서도 재벌 그룹을 지켜낸 인물이었다. 딸의 시신이 안치된 곳에 들어갔다가 나왔을 때 그의 눈은 붉게 충혈되어 있었지만 울지 않았다. 분노가 슬픔보다 컸다. 윤제국의 곁에는 비서 권도영이 서 있었다. 권도영은 윤서하와 같은 열차에 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건 발생 사실을 승무원이 알려줄 때까지 몰랐다고 진술했다. 자신의 특실에서 노트북으로 업무를 보고 있었다고 했다. 윤재국이 나복 씨를 찾았다. 동대구역 대합실에서 마주 앉은 윤재국이 입을 열었다. 나 탐정님, 당신이 한국 최초의 여성 사립 탐정이라는 건 알고 있습니다. 딸이 죽었습니다. 경찰을 믿지 못하겠습니다. 당신이 사건을 맡아주십시오. 비용은 얼마든 지불하겠습니다. 나복실은 윤재국의 눈을 바라보았다. 거기에는 진심이 있었다. 아버지의 진심이었다. 나복실이 고개를 끄덕였다. 맞겠습니다. 윤재국이 권도영에게 지시했다. 권 비서, 나 탐정님에게 전폭적으로 협조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 필요한 것을 제공해라. 권도영이 고개를 숙였다. 알겠습니다. 나복실은 권도영의 눈을 살폈다. 차분하고 단정한 눈이었다. 슬퍼 보이지는 않았다. 다만 긴장하고 있었다. 강태룡 경감이 저녁에 도착했다. 경찰 수사과장인 그는 서울에서 대구까지 자가용으로 4시간 만에 달려왔다. 강철 체력의 특수전 전문가답게 긴 운전에도 기색이 없었다. 강태룡이 나복실에게 말했다. 복실 씨, 지방청 형사들이 벌써 박정태를 유력 용의자로 보고 있어. 별거 중인 남편이 열차에 타고 있었고 피해자의 특실에 들어갔다가 나왔다는 목격 증언이 있으니까 그 목격자가 바로 너고. 나복실이 고개를 끄덕였다. 박정태가 들어간 건 사실이야. 하지만 나간 것도 봤어. 3분 만에 나왔어. 3분 안에 사람을 교살하고 루비를 빼서 가지고 나왔다고? 가능은 하지만 좀 빠르지 않아? 강태룡이 미간을 좁혔다. 그러면 다른 용의자가 있다는 거야? 나복실이 대답했다. 아직 모르겠어. 열차 안의 모든 승객을 조사해야 해. 그날 밤 구은철이 대구에 도착했다. 큰 뿔테 안경 너머로 날카로운 눈빛을 빛내며 나복실에게 보고했다. 소장님, 서울에서 오면서 윤서하에 대해 조사했습니다. 윤서하는 박정태와 별거 중이었지만 다른 남자가 있었습니다. 이름은 차민호, 32세의 미술품 딜러로 프랑스 유학파입니다. 윤서하가 부산에 간 진짜 이유는 해운대의 차민호 별장을 방문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나복실이 물었다. 차민호도 열차에 타고 있었어? 구은철이 대답했다. 아닙니다. 차민호는 이미 부산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서울에서 출발한 승객 명단에 흥미로운 이름이 있습니다. 미셸 강. 한국계 프랑스인 여성으로 보석 감정사입니다. 나복실의 눈이 가늘어졌다. 보석 감정사? 구은철이 고개를 끄덕였다. 보석업계에서 유명한 인물입니다. 그리고 차민호와 사업적 관계가 있습니다. 퍼즐 조각이 하나 추가되었다. 다음 날 아침 나복실은 윤서아의 담당 객실 승무원을 만났다. 승무원의 이름은 조희연, 25세의 단정한 여자였다. 그녀의 진술은 이랬다. 윤서아 손님은 서울역에서 탑승하셨습니다. 특실 3호차 2호실이었습니다. 탑승 직후 음료 서비스를 했고 그때 특실에 윤서아 손님과 동행한 여자분이 계셨습니다. 나복실이 물었다. 동행한 여자? 조희연이 고개를 끄덕였다. 네. 이름은 안미경이라고 했습니다. 윤서아 손님의 개인 수행원이라고 했습니다. 짐을 정리해주고 있었습니다. 키가 작고 검은 머리를 단정하게 묶은 여자였습니다. 대전을 지난 뒤에는 모습을 보지 못했습니다. 나복실이 즉시 반응했다. 대전 뒤에 모습을 보지 못했다고요? 어디로 갔죠? 조희연이 고개를 가로저었다. 모릅니다. 저도 다른 승객 서비스가 있어서요. 나복실은 수첩에 이름을 적었다. 안미경. 이 이름은 윤서아의 주변 인물 목록에 없었다. 나복실은 권도영을 찾았다. 권도영은 대구의 호텔 로비에서 노트북을 펼치고 일하고 있었다. 나복실이 물었다. 안미경이라는 사람 아십니까? 윤서아 씨의 개인 수행원이라던데요. 권도영의 눈이 미세하게 흔들렸다가 바로 원래대로 돌아왔다. 안미경 씨요. 네, 알고 있습니다. 윤서아 씨가 한 달 전에 새로 채용한 수행원입니다. 이전에는 호텔 컨시어지 출신이라고 들었습니다. 나복실이 물었다. 사건 당일 안미경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권도영이 대답했다. 그건 저도 모릅니다. 열차에서 내렸을 수도 있습니다. 대전에서요. 나복실은 권도영의 반응을 기억에 새겼다. 눈에 미세한 흔들림.
질문을 예상하고 있었다는 듯한 준비된 대답. 오후에 나복실은 박정태를 만났다. 경찰 조사를 받고 나온 박정태는 40대 초반의 남자로 잘생겼지만 피로한 인상이었다. 박정태가 말했다. 나 탐정님. 저는 서아를 죽이지 않았습니다. 특실에 들어간 건 사실입니다. 이혼 조건에 대해 이야기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서아가 거부했고 저는 나왔습니다. 그게 전부입니다. 나복실이 물었다. 특실에서 나왔을 때 윤서아 씨는 어떤 상태였습니까? 박정태가 대답했다. 화가 나 있었지만 살아 있었습니다. 분명히요. 나복실이 물었다. 나오면서 특실 안에 다른 사람이 있는 것을 보지 못했습니까? 박정태가 고개를 가로저었다. 아무도 없었습니다. 나복실이 마지막으로 물었다. 이 담뱃갑은 혹시 당신 것입니까? 나복실이 꺼내 보인 것은 증거품으로 채취된 금색 담뱃갑이었다. 사건 현장인 특실 2호실 좌석 사이에서 발견된 것이다. 뚜껑에 영문 이니셜이 새겨져 있었다. 피 박정태가 담뱃갑을 보더니 고개를 가로저었다. 제 것이 아닙니다. 저는 담배를 피우지 않습니다. 경찰은 피가 박정태의 성인 파크의 이니셜이라고 판단하고 있었다. 하지만 박정태는 담배를 피우지 않는다고 했다. 나복실은 담뱃갑을 다시 들여다보았다. 이 이니셜이 박정태의 것이 아니라면 누구의 것인가? 나복실은 사무소에 전화했다. 구은철이 받았다. 은철 씨, 안미경이라는 여자를 찾아줘. 윤서아의 개인 수행원으로 한 달 전에 채용되었어. 이전 경력은 호텔 컨시어지라고 해. 그리고 미셸 강이라는 한국계 프랑스인 보석 감정사도 조사해줘. 구은철이 대답했다. 알겠습니다, 소장님. 그리고 한 가지 더 보고 드릴 것이 있습니다. 강은실 변호사가 연락해 왔습니다. 윤서하의 이혼 소송건에 대해 알려줄 것이 있다고 합니다. 강은실 변호사, 미녀 변호사이자 대형 로펌의 대표, 전직 판사 출신, 나복실의 든든한 조력자이면서 구은철을 향한 마음을 깊이 숨기고 있는 여자. 나복실은 강은실에게 전화했다. 강은실이 말했다. 복실 씨, 윤서하의 이혼 소송이 아주 복잡해. 박정태는 윤서하와 결혼하면서 혼전 계약서를 작성했는데 이혼 시 재산 분할 비율이 아주 불리하게 되어 있어. 그런데 한 가지 예외 조항이 있어. 윤서아가 외도를 하고 있었다는 것이 증명되면 박정태에게 유리해져. 나복실이 물었다. 차민호와의 관계가 증명되면? 강은실이 고개를 끄덕이는 소리가 들렸다. 맞아. 그래서 박정태가 윤서아를 미행하고 있었던 거야. 윤서아가 부산에서 차민호를 만나는 현장을 잡으려 했던 거지. 나복실이 말했다. 그러면 박정태에게는 윤서아를 죽일 동기가 약해지는 거네. 살아있어야 외도를 증명하고 유리한 이혼 조건을 받을 수 있으니까. 강은실이 동의했다. 맞아. 오히려 윤서아가 죽으면 박정태는 혼전 계약에 따라 거의 아무것도 못 받아. 용의자 하나가 약해졌다. 하지만 경찰은 여전히 박정태를 몰고 있었다. 이틀 뒤 구은철이 결과를 가져왔다. 안미경은 가명이었다. 실명은 김수연, 32세. 전직 연극배우로 지방 소극장에서 활동했다. 특기는 남장 연기와 변장이었다. 3년 전 극단을 나온 뒤 행적이 묘연했다가 한 달 전에 갑자기 윤서아의 수행원으로 나타난 것이었다. 나복실의 직감이 폭발했다. 변장 전문 배우가 수행원으로 위장했다. 이건 우연이 아니야. 구은철이 덧붙였다. 미셸 강에 대해서도 조사했습니다. 미셸 강은 파리에서 활동하는 보석 딜러입니다. 본명은 강미경. 한국에서 태어나 프랑스로 건너간 인물입니다. 국제보석 도난 사건에 여러 번 이름이 오르내렸지만 한 번도 체포된 적은 없습니다. 보석업계에서는 후작이라는 별명으로 불립니다. 나복실이 말했다. 후작? 구은철이 고개를 끄덕였다. 국제적인 보석 도둑의 코드네임입니다. 인터폴에서도 추적하고 있지만 정체가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나복실은 퍼즐 조각을 맞추기 시작했다. 300억짜리 루비 붉은 심장, 국제적 보석, 도둑 후작. 변장 전문 배우 출신의 위장 수행원. 이것은 단순한 살인이 아니었다. 보석 도난이 핵심이었고 살인은 그에 따라붙은 것이었다. 나복실이 김봉규 부장판사에게 연락했다. 봉규 씨, 인터폴 쪽으로 조회를 부탁드려도 될까요?
후작이라는 코드네임의 국제보석 도둑에 대해서요. 김봉규가 대답했다. 복실 씨 부탁이면야. 법원 채널로 조회해 보겠습니다. 김봉규의 마음은 여전히 나복 씨를 향하고 있었다. 그녀의 부탁이라면 무엇이든 하겠다는 그 마음이 언제나 목소리에 배어 있었다. 하루 뒤 김봉규가 결과를 가져왔다. 인터폴 자료에 따르면 후작은 남성으로 추정됩니다. 유럽과 동남아시아에서 활동하고 있으며 항상 여성 공범과 함께 움직입니다. 여성 공범은 변장을 맡고 후작 본인은 현장 지휘와 보석 처리를 담당합니다. 나복실이 중얼거렸다. 후작은 남자, 여성 공범은 변장 전문가. 그러면 미셸 강은 후작이 아니야. 미셸 강은 여자니까. 그러면 후작은 누구지? 구은철이 안경을 밀어 올리며 말했다. 소장님, 후작이 남자라면 열차에 타고 있던 남자 승객 중에 있다는 뜻입니다. 나복실은 열차 승객 명단을 다시 펼쳤다. 특실 3호차에 탄 남자 승객 박정태, 권도영, 그리고 일반실에 탄 수십 명의 남자 승객. 나복실이 말했다. 범위를 좁히자. 후작은 보석을 처리할 수 있는 네트워크를 가진 사람이야. 일반 승객이 아니야. 윤서아의 주변에 접근할 수 있었던 사람이야. 구은철이 대답했다. 박정태와 권도영, 2명뿐입니다. 나복실이 고개를 가로저었다. 한 명 더 있어. 차민호, 미술품 딜러, 보석도 다루는 사람이야. 부산에 있었다고 했지만 확인이 필요해. 강태룡에게 부탁하여 차민호의 행적을 조사했다. 결과는 놀라웠다. 차민호는 사건 당일 부산에 있었던 것이 아니었다. 서울에 있었다. 해운대 별장의 CCTV에는 차민호가 찍히지 않았다. 그가 부산에 있었다는 것은 거짓말이었다. 하지만 차민호가 열차에 탔다는 증거도 없었다. 승객 명단에 차민호의 이름은 없었다. 나복실이 말했다. 변장했을 수 있어. 다른 이름으로 탔을 수 있어. 구은철이 말했다. 소장님, 한 가지 더 있습니다. 권도영의 과거를 조사했는데 3년 전에 윤제국 회장의 비서로 채용되기 이전의 경력이 비어 있습니다. 어디서 무엇을 했는지 기록이 없습니다. 나복실의 눈이 가늘어졌다. 3년간의 공백, 구은철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권도영의 영문 이름 이니셜은 DK입니다. 도희용 쿠원. 하지만 그의 여권에는 다른 영문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폴 쿠원. 피 나복실이 벌떡 일어났다. 담뱃갑의 이니셜. 피 경찰은 파크의 피라고 생각했지만 파울의 피였어. 구은철의 안경 너머로 불꽃이 일었다. 권도영이 범인입니까? 나복실이 손을 들었다. 아직 확신하기에는 일러. 하지만 권도영의 공백 3년을 파야 해. 그리고 김수연과 권도영의 연결고리를 찾아야 해. 나복실은 나상규에게 연락했다. 검찰청 고위 간부인 오빠는 이번에도 든든한 후원자가 되어주었다. 오빠, 권도형이라는 사람의 3년 전, 이전 경력을 조사해줘. 그리고 파리에서 활동한 한국인 남성으로 보석 관련 범죄 기록이 있는 사람이 있는지도. 나상규가 대답했다. 알겠다, 복실아. 인터폴 채널로 조회해볼게. 이틀 뒤 나상규의 결과가 왔다. 결과는 폭탄이었다. 복실아. 권도영은 가명이야. 본명은 곽도영. 35세. 프랑스 리옹에서 3년간 체류했어. 보석 거래상으로 활동했고 인터폴이 추적하는 후작의 유력 용의자 명단에 올라 있었어. 하지만 증거가 부족해서 체포되지 못했고 한국으로 돌아와 이름을 바꾸고 윤제국 회장의 비서로 들어간 거야. 나복실의 손이 떨렸다. 후작이 윤제국 회장의 비서로 3년간 잠복한 것이다. 300억짜리 루비를 노리고 3년을 기다린 것이다. 구은철이 말했다. 소장님, 그러면 시나리오가 이렇게 됩니다. 권도영이 후작이고 김수연이 여성 공범입니다. 김수연은 안미경이라는 가명으로 윤서하의 수행원에 잠입했습니다. 열차 안에서 김수연이 윤서하를 교살하고 루비를 빼낸 뒤 변장해서 빠져나갔습니다. 박정태가 특실에 들어갔다 나간 것은 우연이었고 그 시점을 이용해 박정태에게 혐의를 씌우려 한 것입니다. 나복실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승무원 조희연은 대전 이후로 안미경을 보지 못했다고 했어. 김수연은 대전을 지난 뒤에 윤서아를 죽이고 변장해서 열차에서 내렸거나 아니면 다른 승객으로 둔갑한 거야. 구은철이 날카롭게 물었다.
어떤 변장을 했을까요? 나복실이 대답했다. 김수연의 특기는 남장 연기야. 남자로 변장했을 수 있어. 나복실은 승무원 조희연을 다시 불렀다. 한 가지 물어볼 것이 있습니다. 동대구역 도착 전에 특실 3호차에서 어린 남자나 젊은 남자가 복도를 지나가는 것을 보지 않았습니까? 조희연이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다. 아, 하나 있었습니다. 대전을 지나고 얼마 안 돼서 젊은 남자가 특실 쪽에서 일반실 쪽으로 걸어가는 것을 봤습니다. 키가 작고 마른 체격에 야구 모자를 눌러 쓰고 있었습니다. 나복실이 물었다. 얼굴을 보았습니까? 조희연이 고개를 가로저었다. 모자를 눌러 써서 잘 보이지 않았습니다. 승객이려니 했습니다. 나복실의 확신이 굳어졌다. 김수연이 남장으로 빠져나간 것이다. 하지만 문제가 남아 있었다. 루비는 어디에 있는가? 그리고 권도영의 범행을 증명할 물적 증거가 없었다. 권도영은 자신의 특실에서 노트북으로 업무를 보고 있었다는 알리바이를 주장하고 있었다. 나복실이 말했다. 은철 씨, 권도영의 알리바이를 깨야 해. 구은철이 생각에 잠겼다. 소장님, 권도영이 사건 당시 노트북으로 업무를 보고 있었다고 했는데 열차에서 인터넷에 접속한 기록을 확인하면 됩니다. 새마을호에는 와이파이가 없습니다. 핸드폰 데이터를 쓰거나 오프라인이었을 겁니다. 나복실이 고개를 끄덕였다. 핸드폰 기지국 기록을 확인하면 권도영의 핸드폰이 열차 안에 계속 있었는지 아니면 다른 곳에 있었는지 알 수 있어. 강태룡이 경찰 채널로 핸드폰 기지국 기록을 요청했다. 결과는 흥미로웠다. 권도영의 핸드폰은 열차 안에 계속 있었다. 하지만 권도영의 노트북 활동 기록을 분석한 결과 대전에서 동대구 구간 중 약 40분 동안 키보드 입력이 없었다. 40분의 공백. 그 사이에 권도영은 특실을 빠져나가 윤서아의 방에 갈 수 있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했다. 직접적 증거가 필요했다. 나복실은 권도영을 직접 만나기로 했다. 대구의 고급 호텔 로비. 권도영이 나복실을 맞았다. 여전히 단정한 회색 양복 차림이었다. 차분하고 예의 바른 태도. 나복실이 물었다. 권 비서님, 안미경 씨의 진짜 이름이 김수연이라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까? 권도형의 표정이 변하지 않았다. 아니요. 몰랐습니다. 윤서아 씨가 직접 채용한 것이니까요. 저는 관여하지 않았습니다. 거짓말이었다. 나복실은 알았다. 하지만 아직 카드를 꺼낼 때가 아니었다. 나복실이 다른 질문을 했다. 프랑스 리옹에서 3년간 체류하셨다고 들었습니다. 그 순간 권도영의 눈동자가 미세하게 수축했다. 1초도 되지 않는 찰나였지만 나복실은 놓치지 않았다. 권도형이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네, 유학을 했었습니다. 경영학을 공부했고요. 나복실이 말했다. 그런데 리옹대학의 졸업생 명단에는 권도형이라는 이름이 없더군요. 권도형의 미소가 사라졌다. 짧은 침묵 뒤에 그가 말했다. 중퇴했습니다. 나복실이 말했다. 중퇴 기록에도 없었습니다. 권도영이 나복실을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서 차분함이 벗겨지고 있었다. 아래에서 차가운 것이 드러나고 있었다. 나복실이 조용히 말했다. 곽도영 씨. 권도형의 얼굴이 돌처럼 굳었다. 나복실이 이어 말했다. 인터폴에서 후작이라는 코드네임으로 추적하고 있는 국제보석 도둑, 프랑스 리옹에서 3년간 활동한 보석 거래상, 본명 곽도영. 한국에 돌아와 이름을 바꾸고 윤제국 회장의 비서로 잠입한 사람. 권도영이 입을 열었다. 증거가 있습니까? 나복실이 대답했다. 담뱃갑의 이니셜 P, 폴 쿠원의 P. 경찰은 박정태의 파키라고 생각했지만 당신의 영문 이름이 폴이라는 것을 여권에서 확인했습니다. 권도영이 웃었다. 담뱃갑 하나로 살인을 증명할 수 있습니까? 나복실이 말했다. 담뱃갑만이 아닙니다. 김수연, 당신의 공범입니다. 변장 전문 배우 출신의 김수연이 안미경이라는 가명으로 윤서하의 수행원에 잠입했고 열차 안에서 윤서하를 교살한 뒤 남장으로 빠져나갔습니다. 권도영의 표정이 변하지 않았다. 그가 말했다. 흥미로운 추리입니다. 하지만 김수연이라는 사람이 범인이라면 저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나복실이 답했다. 김수연을 윤서아에게 소개한 사람이 누구인지 조사했습니다.
호텔 컨시어지 경력으로 윤서아에게 추천서를 쓴 사람이 있었습니다. 추천서를 쓴 호텔의 총지 배인에게 확인한 결과 추천서를 부탁한 사람은 권도영 비서였습니다. 권도영의 입꼬리가 미세하게 떨렸다. 나복실이 마지막 카드를 꺼냈다. 그리고 승무원 조희연 씨는 대전 이후에 젊은 남자가 특실에서 일반실로 이동하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남장을 한 김수연입니다. 김수연은 살인 후 남장으로 열차에서 빠져나갔고 루비를 가지고 당신에게 전달하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생겼습니다. 김수연이 루비를 가지고 사라졌습니다. 당신에게 오지 않았습니다. 권도영의 얼굴에 처음으로 감정이 드러났다. 분노였다. 짧았지만 확실했다. 나복실이 말했다. 김수연이 당신을 배신한 겁니다. 루비를 가지고 도주했습니다. 300억짜리 루비의 유혹을 이기지 못한 거죠. 그래서 당신은 지금 매우 곤란한 상황에 있습니다. 살인 공모의 증거는 있는데 루비는 없으니까요. 권도영은 한참 동안 나복실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다. 나 탐정님, 당신은 대단합니다. 하지만 한 가지 틀린 것이 있습니다. 나복실이 기다렸다. 권도형이 말했다. 김수연은 저를 배신한 것이 아닙니다. 처음부터 루비를 가져올 계획이 아니었습니다. 나복실의 눈이 커졌다. 권도영이 말을 이었다. 진짜 붉은 심장은 윤서아의 손에 있었던 적이 없습니다. 윤제국 회장이 딸에게 준 루비는 모조품이었습니다. 진품은 이미 3개월 전에 다른 경로로 빠져나갔습니다. 나복실의 머릿속이 빠르게 회전했다. 모조품. 권도형이 미소를 지었다. 윤제국 회장은 붉은 심장의 진품을 딸에게 준 적이 없습니다. 보험 문제와 보안 문제 때문에 진품은 은행 금고에 보관하고 모조품을 딸에게 주었습니다. 그런데 3개월 전에 은행 금고에서 진품이 사라졌습니다. 이 사실을 아는 사람은 윤제국 회장과 저뿐이었습니다. 나복실이 물었다. 당신이 진품을 빼돌렸다는 겁니까? 권도영이 대답했다. 아닙니다. 저는 진품이 사라진 것을 회장님에게 보고한 사람입니다. 진품을 빼돌린 것은 다른 사람입니다. 나복실이 물었다. 그러면 윤서아는 왜 죽었습니까? 모조품 때문에? 권도형이 고개를 가로저었다. 윤서아의 죽음은 보석과 무관합니다. 이혼 소송과 관련이 있습니다. 제가 살인을 계획한 적은 없습니다. 나복실은 혼란에 빠졌다. 하지만 직감은 말하고 있었다. 이 남자는 지금 진실과 거짓을 섞고 있다고. 나복실은 사무소로 돌아왔다. 구은철에게 모든 것을 보고했다. 구은철이 분석했다. 소장님, 권도영은 혼란을 주려는 겁니다. 모조품 이야기로 수사의 방향을 흔들려는 겁니다. 하지만 한 가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윤서아의 손에서 사라진 루비가 진품인지 모조품인지를 감정하면 됩니다. 나복실이 물었다. 어떻게? 루비는 사라졌는데. 구은철이 미소를 지었다. 윤서아가 루비를 끼고 있는 사진이 있습니다. 탑승전 서울역에서 찍힌 CCTV 영상입니다. 루비의 광택과 색상을 분석하면 진품과 모조품을 구별할 수 있습니다. 제가 국과수에서 배운 보석 분광 분석 기법으로 가능합니다. 나복실이 고개를 끄덕였다. 해줘. 구은철은 서울역 CCTV 영상을 확보하여 루비의 광학적 특성을 분석했다. 이틀이 걸렸다. 결과가 나왔다. 소장님, 진품입니다. 윤서아가 끼고 있던 루비는 진품이 확실합니다. 범아산 루비 특유의 형광 반응이 CCTV 영상에서도 확인됩니다. 권도영이 거짓말을 한 겁니다. 나복실이 주먹을 쥐었다. 권도영은 모조품 이야기로 수사를 교란시키려 한 것이었다. 진품 루비는 윤서아의 손에 있었고 김수연이 그것을 가지고 사라진 것이 맞았다. 이제 김수연을 찾아야 했다. 그리고 김수연이 루비를 누구에게 넘겼는지를 알아내야 했다. 강태룡이 전국에 김수연의 수배를 걸었다. 하지만 변장의 달인인 김수연이 쉽게 잡힐 리 없었다. 나복실은 다른 방향에서 접근했다. 보석의 흐름을 따라가기로 한 것이다. 300억짜리 루비를 처리할 수 있는 사람은 한국에 많지 않았다. 강은실에게 부탁하여 국내 보석 딜러 네트워크를 조사했다. 그리고 미셸 강이라는 이름이 다시 떠올랐다. 미셸 강은 사건 당일 같은 열차에 타고 있었다.
보석 감정사가 루비 소지자와 같은 열차에 있었다는 것은 우연이 아니었다. 나복실은 미셸 강을 찾았다. 부산 해운대의 고급 호텔에 묵고 있었다. 40대 초반의 세련된 여자로 프랑스어 억양이 섞인 한국어를 구사했다. 나복실이 단도직입으로 물었다. 김수연을 아십니까? 미셸 강의 얼굴에 미세한 경계가 스쳤다. 모르는 이름입니다. 나복실이 말했다. 안미경이라는 이름은요? 미셸 강이 잠시 침묵했다. 알고 있습니다. 윤서아 씨의 수행원이었죠. 열차에서 본 적이 있습니다. 나복실이 말했다. 미셸 씨, 당신은 보석업계에서 후작이라는 별명으로 불린다고 들었습니다. 미셸 강이 웃었다. 사람들이 붙인 별명입니다. 실체가 없는 소문이죠. 나복실이 말했다. 그런데 인터폴은 후작이 남자라고 합니다. 당신은 여자입니다. 그러면 당신은 후작이 아닙니다. 하지만 후작과 함께 일하는 사람이죠. 미셸 강의 미소가 사라졌다. 나복실이 이어 말했다. 권도영이 후작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보석 처리를 담당하는 중간상입니다. 김수연이 빼낸 루비를 당신에게 넘기기로 되어 있었죠. 하지만 김수연이 루비를 가지고 사라졌습니다. 당신도 권도형도 루비를 받지 못했습니다. 미셸 강은 한참 동안 나복실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입을 열었다. 당신이 옳습니다. 김수연이 배신했습니다. 루비를 가지고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살인에 관여하지 않았습니다. 보석만 맡기로 한 겁니다. 나복실이 물었다. 김수연이 어디로 갔는지 알고 있습니까? 미셸 강이 잠시 망설이더니 대답했다. 차민호에게 갔을 겁니다. 김수연과 차민호는 연인 사이입니다. 저도 최근에야 알았습니다. 퍼즐의 마지막 조각이 맞춰졌다. 차민호, 미술품 딜러이자 윤서아의 애인, 사건 당일 부산에 있었다고 거짓말한 남자, 김수연의 진짜 연인, 차민호와 김수연이 함께 루비를 가지고 사라진 것이었다. 권도영의 계획을 이중으로 배신한 것이다. 나복실은 강태룡에게 연락했다. 태룡 씨, 차민호와 김수연을 동시에 추적해줘. 같이 있을 거야. 루비도 그들에게 있어. 강태룡이 전국 수배를 걸었다. 사흘 뒤 차민호와 김수연이 제주도에서 체포되었다. 제주도의 한 리조트에서 위조 여권을 만들고 있었다. 김수연의 가방에서 붉은 심장이 발견되었다. 300억짜리 루비는 무사했다. 그리고 김수연의 진술이 모든 것을 뒤집었다. 김수연이 말했다. 윤서아를 죽인 것은 제가 아닙니다. 저는 루비만 빼기로 했습니다. 윤서아가 잠든 사이에 반지를 빼고 나오기로 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특실에 갔을 때 윤서아는 이미 죽어 있었습니다. 나복실이 물었다. 이미 죽어 있었다고요? 김수연이 고개를 끄덕였다. 목에 스카프가 감겨 있었고 숨이 끊어져 있었습니다. 저는 공포에 질렸지만 루비를 빼서 가지고 나왔습니다. 남장으로 변장하고 열차에서 빠져나왔습니다. 나복실의 머릿속이 빠르게 회전했다. 김수연이 갔을 때 이미 죽어 있었다면 윤서아를 죽인 것은 김수연이 아니다. 그러면 누가 죽였는가? 박정태가 특실에서 나간 뒤 김수연이 들어가기 전 그 사이에 누군가 윤서아를 죽인 것이다. 나복실은 시간대를 정리했다. 박정태가 특실에 들어간 시간은 대전 통과 직후 약 오전 9시 40분, 3분 뒤인 9시 43분에 나갔다. 김수연이 특실에 들어간 시간은 10시 20분쯤으로 추정되었다. 그 사이 37분 동안 누군가 윤서아의 특실에 들어가 교사라고 나왔다. 그 누군가는 특실에 접근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했다. 그리고 윤서아가 문을 열어줄 만큼 신뢰하는 사람이어야 했다. 나복실의 직감이 한 사람을 가리켰다. 권도형. 특실 사무실에 있던 권도형. 바로 옆방. 윤서아가 신뢰하는 아버지의 비서. 하지만 권도형의 동기는 무엇인가? 보석 도난은 김수연에게 맡겼다. 살인은 계획에 없었다고 미셸 강도 말했다. 그러면 왜 윤서아를 죽였는가? 나복실은 윤제국 회장에게 마지막 질문을 했다. 회장님, 윤서아 씨가 최근에 권도영 비서에 대해 뭔가 말한 적이 있습니까? 윤제국이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다. 사실 서아가 출발 이틀 전에 전화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아버지 옆에 있는 사람 조심하라고. 구체적으로 말해주지는 않았습니다. 그냥 느낌이 좋지 않다고만 했습니다.
나복실이 물었다. 이 사실을 권도영에게 말씀하셨습니까? 윤제국이 고개를 끄덕였다. 권 비서한테 서아가 이런 말을 했다고 농담처럼 말했습니다. 나복실의 등골이 서늘해졌다. 윤서아가 권도영의 정체를 의심하고 있었다. 그리고 윤제국이 그것을 권도영에게 말해버린 것이다. 권도영은 자신의 정체가 탄로날 위기에 처했다. 3년간의 잠복이 무너질 위기. 권도영은 보석 도난 계획 중에 즉흥적으로 살인을 결심한 것이었다. 윤서아가 자신의 정체를 아버지에게 폭로하기 전에 입을 막아야 했다. 열차 안이라는 밀폐된 공간, 박정태가 방문한 직후라는 완벽한 알리바이 조건. 권도영은 박정태가 나간 직후 특실에 들어가 윤서아를 교살했다. 그리고 자신의 특실로 돌아가 아무 일도 없었던 듯 노트북을 열었다. 나복실은 모든 관계자를 대구의 호텔 회의실에 모았다. 윤제국 회장, 권도영, 강태룡 경감, 구은철, 강은실 변호사, 김봉규 부장판사가 서울에서 내려왔다. 나복실이 입을 열었다. 윤서아 씨를 죽인 범인은 이 자리에 있습니다. 범인은 윤제국 회장님의 비서 권도영 씨입니다. 본명은 곽도영. 인터폴이 추적하는 국제보석 도둑 후작입니다. 윤제국의 얼굴이 돌처럼 굳었다. 나복실이 계속했다. 권도영 씨는 3년 전 이름을 바꾸고 회장님의 비서로 잠입했습니다. 목적은 300억짜리 루비, 붉은 심장이었습니다. 공범 김수연을 윤서아 씨의 수행원으로 심어 열차 안에서 루비를 빼내게 했습니다. 하지만 윤서아 씨가 권도영의 정체를 의심하기 시작했고 회장님이 그 사실을 권도형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권도영은 정체가 탄로나기 전에 윤서아 씨를 제거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권도영이 의자에서 일어섰다. 증거가 있습니까? 나복실이 대답했다. 구은철 씨가 분석한 노트북 활동 기록에 40분의 공백이 있습니다. 그 시간에 당신은 특실을 나가 윤서아 씨의 방에 들어갔습니다. 담뱃갑의 이니셜 P는 당신의 영문 이름 파울의 P입니다. 김수연은 자신이 들어갔을 때 윤서아가 이미 죽어 있었다고 진술했습니다. 당신이 들어갈 수 있는 시간대는 박정태가 나간 직후 김수연이 들어가기 전 37분 뿐입니다. 그리고 윤서아 씨가 문을 열어줄 만큼 신뢰하는 사람은 아버지의 비서인 당신뿐이었습니다. 권도형의 눈이 차갑게 빛났다. 그리고 느리게 미소를 지었다. 3년이었습니다. 3년 동안 고분고분한 비서 역할을 했습니다. 루비 하나를 위해서요. 그런데 그 멍청한 아가씨가 눈치를 채기 시작한 겁니다. 윤제국이 주먹을 쥐고 자리에서 일어섰다. 강태룡이 윤제국을 막아섰다. 강태룡이 권도영에게 수갑을 채웠다. 권도영은 저항하지 않았다. 마지막으로 나복실을 바라보며 말했다. 나 탐정님, 당신의 직감은 대단합니다. 3년 동안 누구도 의심하지 않았는데. 나복실이 대답했다. 직감이 아닙니다. 사람을 오래 보면 보입니다. 사건은 종결되었다. 권도영은 살인 및 보석 도난 공모 혐의로 기소되었다. 김수영과 차민호는 보석 절도 혐의로 구속되었다. 미셸 강은 작물 취득 미수로 입건되었다. 붉은 심장은 윤제국 회장에게 반환되었다. 윤제국이 제니스 탐정 사무소를 찾아왔다. 서울 변두리 골목 어귀의 낡은 사무소에 재벌 회장이 들어선 것은 기묘한 풍경이었다. 윤제국이 보리차를 한 모금 마시며 말했다. 이곳이 좋군요. 사람 냄새가 납니다. 나복실이 미소를 지었다. 회장님, 딸을 잃으셔서 마음이 많이 아프실 겁니다. 윤제국의 눈에 습기가 어렸다. 그가 말했다. 서아가 경고했는데 내가 무시했습니다. 내 옆에 있는 사람을 조심하라고 했는데 내가 죽인 겁니다. 나복실이 고개를 가로저었다. 아닙니다, 회장님. 신뢰를 이용한 사람이 나쁜 겁니다. 회장님은 사람을 믿으신 거고 그것은 잘못이 아닙니다. 윤제국이 고개를 끄덕이고 사무소를 나갔다. 구은철이 맞은편 책상에서 말했다. 소장님, 고생하셨습니다. 나복실이 믹스커피를 한 모금 마시며 대답했다. 은철 씨가 없었으면 못 풀었어. 국과수 출신이 옆에 있으니까 든든해. 구은철의 귀가 미세하게 붉어졌다. 안경을 밀어 올리며 서류로 시선을 돌렸다. 김봉규 부장판사가 꽃을 들고 사무소에 나타났다. 복실 씨, 축하합니다. 이 사건으로 제니스 탐정사무소가 유명해지겠네요.
나복실이 웃으며 꽃을 받았다. 유명해져 봤자 이 골목에서 변할 건 없어요. 김봉규가 구운 철을 힐끗 보았다가 멋쩍게 웃고 돌아갔다. 강은실이 전화를 걸어왔다. 복실 씨, 사건 잘 끝났다며? 구은철 씨도 수고했다고 전해줘. 나복실이 전했다. 강은실 변호사가 수고했다고 하네요. 구은철이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다. 감사합니다. 강은실의 전화가 끊긴 뒤 강은실은 잠시 창밖을 바라보았다. 숨겨둔 마음은 여전히 가슴 한편에 있었다. 제니스 탐정사무소에 오후 햇살이 길게 드리웠다. 옆 정비소에서 정봉수가 들러 멋쩍게 안부를 묻고 갔다. 창가의 화분들이 빛을 받아 반짝였다. 나복실은 창밖을 바라보며 믹스커피 한 잔을 손에 쥔 채 생각에 잠겼다. 사무소 문이 열렸다. 새로운 의뢰인이 들어왔다. 나복실이 찻잔을 내밀며 말했다. 어서 오세요. 앉으세요. 천천히 말씀하세요. 그것이 제니스 탐정사무소의 방식이었다. 상처받고 곤경에 처한 사람들이 마음을 털어놓는 사랑방. 최첨단도 호화로움도 없지만 사람 냄새와 정직함과 끈기로 가득한 공간. 도시의 빠른 속도와 동떨어진 느리고 따뜻한 리듬이 흐르는 곳. 누구든 이 문을 열고 들어오면 여기서는 내 이야기를 들어주겠구나 하는 안도감을 느끼게 되는 곳. 나복실은 의뢰인의 사연을 들었다. 그녀의 일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